천재라고 불렸던 젊은 날. 하지만 그는 펜을 꺾었다. 50년을 청소부로 살았다. 그리고 노벨상 수학자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다. 새벽의 청소부.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브레튼 대학교. 건립된 지 150년이 넘은 이 대학은 아이비리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캠퍼스는 고전적인 석조 건물들로 가득했고 바뀐 계절마다 초록색으로 물드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여름에는 태양이 건물의 철창을 데우고 겨울에는 눈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하얀 침묵으로 뒤덮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건물들은 새벽 4시 반이었다. 아직 별이 하늘 위에 박혀 있는 시간. 아직 교수도 학생도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건물의 첫 불빛이 켜지곤 했다. 그 불을 켜는 사람은 교수도 아니었고 학생도 아니었으며 관리자도 아니었다. 그는 68세의 한국인 청소부 정만수였다. 정만수는 작고 마른 체형의 노인이었다. 얼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주름처럼 파여 있었고 두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어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다. 그의 하루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메인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교실의 불을 켜야 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어둠이 물러나갔다. 그 다음은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는 일이었다. 수십 년을 반복해온 이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종교의식처럼 정확했다. 하지만 정만수의 일 중에는 다른 건물들과 달리 수학과 건물이 있었다. 그곳의 강의실들은 그의 하루 중 가장 마지막 부분이었다. 아무도 그를 서두르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매번 그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정만수는 걸음을 늦췄다. 청소 용구를 내려놓고 칠판을 바라보았다. 그 칠판에는 항상 복잡한 수학 방정식들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의 나열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만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제였고 도전이었으며 세상과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다. 정만수는 칠판 앞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그 방정식들을 읽으려 했다. 맞다 읽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마치 옛날 책을 다시 펼치는 사람처럼 그는 기호들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다. 그럴 때면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20살의 정만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던 그 청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교사들이 저 학생은 훌륭한 수학자가 될 것이라고 귀중히 여기던 그 시절. 그 시절 정만수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입학할 기회가 있었다. 수학과 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다. 정구는 우리 대학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꼭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하지만 정만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다. 형이 셋이 있었지만 모두 각자의 생활로 바빴다. 정만수는 가장이 되어야 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속에는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정만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울의 건설장에서 일했다. 그 다음에는 공장으로 옮겼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50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정만수는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들이 자라서 대학을 다니고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아이들은 자신이 끝내지 못한 대학을 다녔다. 그들의 졸업식에 정만수는 웃으면서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가 남겨져 있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다. 병이 깊었고 의술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임종을 맞이하던 밤, 정만수는 그녀의 손을 쥐며 물었다. 내가 대학을 갔으면 어땠을까?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9식구를 어떻게 먹였을까?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하지만 정만수는 자신이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민을 온 것은 자녀들의 권유였다. 큰아들이 미국에서 회사를 세웠고 아버지도 와서 여기서 편히 사세요라고 말했다. 정만수는 아내를 잃은 공허함을 안고 미국에 건너왔다. 그리고 브레튼 대학교의 청소부가 되었다. 그것이 3년 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이 일도 그저 또 다른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학과 건물을 청소하면서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칠판 앞에서 정만수는 멈춰 서곤 했다.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새벽 5시 반 학교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들 속에서 정만수는 자신이 꺼버린 불을 다시 켜고 있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억눌러 두었던 수학이라는 세계로의 갈증을 깨워내고 있었다. 비록 그는 손가락 한 번 움직이지 않았다. 비록 그는 분필을 집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칠판 위를 헤매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방정식들을 읽고 풀고 생각했다. 문제는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가? 혹은 이 부분이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차지했다. 밤마다 정만수는 그 칠판 앞에서 멈춰서곤 했다. 모두가 자는 시간, 캠퍼스 전체가 침묵에 잠긴 시간. 그때만이 그의 진정한 시간이었다. 강의실 전체가 그의 것이 되었다. 책상은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칠판은 그의 생각과 만나기를 기다리듯 조용히 존재했다. 정만수는 그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이 이 땅에 자신이 남겨진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느껴졌다. 때때로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 손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용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오로지 한 가지만 확실했다. 칠판 위에 그 복잡한 수식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남아있던 어떤 것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 정만수는 그 강의실을 떠나며 생각했다. 언젠가 혼잣말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50년 동안 꾹꾹 눌러둔 불씨가 이제 타오르려 한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새벽 다음에는 항상 빛이 따라온다는 것을. 칠판에 남겨진 흔적. 그날 오후 3시 수학과의 거장 톰슨 교수가 수학이론 강의실에 들어섰다. 톰슨은 브레튼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해온 교수로 그의 논문들은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그의 이름은 수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은 무거웠다. 강의실이 가득 찼다. 수학과의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청강생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톰슨 교수의 강의는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톰슨은 칠판 앞에 섰고 손에는 분필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칠판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숨을 쉬며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의 눈이 톰슨을 향했다. 수학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저는 오늘 그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톰슨은 칠판에 쓰기 시작했다. 그의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렸다. 복잡한 방정식이 칠판에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었다. 여러 개의 변수가 얽혀 있었고 적분 기호들이 중첩되어 있었으며 급수 전개식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문제는 톰슨이 말했다. 지난 7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었다. 노벨상을 받은 수학자들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들의 연구팀도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톰슨은 칠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인지도 불확실합니다. 혹은 문제 자체가 모순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새로운 관점이 떠오른다면 다음 강의 때 얘기해 봅시다. 톰슨은 칠판을 그대로 둔 채로 강의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6시경 정만수가 수학과 건물에 들어섰다. 그는 한 손에 청소용 지우개를 들고 있었다. 각 강의실마다 들어가면서 칠판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톰슨 교수의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정만수는 움직임을 멈췄다. 칠판 앞에서 그는 지우개를 들고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칠판 위에 적힌 방정식은 지금까지 본 것과 달랐다. 복잡함의 수준이 달랐다. 우아함의 수준이 달랐다. 정만수는 읽기 시작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의 눈은 더 이상 일반인의 눈이 아니었다. 수학자의 눈이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정만수는 침을 삼켰다. 이 문제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칠판을 바라보면서 정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이 방정식은 흡사 자신이 학생일 때 본 어떤 문제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 문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달랐다. 정만수는 다시 읽었다. 더 천천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깨달았다. 이 문제는 혼자만의 관점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기존의 수학 체계 내에서는, 혹은 정만수의 손가락이 떨렸다. 지우개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아니다. 아니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한국어였다. 몇십 년 만에 내뱉는 한국어였다. 혹은 이런 식으로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분필을 꺼냈다. 칠판에 남겨진 톰슨의 분필이었다. 정만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순간 무언가가 깨어났다.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손가락이 기억했다. 얼마나 오래전이었는가. 20살 때 연필을 들고 풀던 문제들. 수학 올림피아드의 시험장에서 흘린 땀. 교사의 칭찬. 대학 교수의 인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들어왔다. 정만수는 강의실에 불을 켰다. 모두를 켰다. 그리고 칠판 아래 빈 공간을 찾았다. 아래쪽 왼편에는 아직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분필을 칠판에 댔다. 생각했다. 깊이 있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방정식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풀이를 써내려갔다. 손은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동안 이것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한 줄, 두 줄, 세 줄. 정만수는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자정을 넘겼다. 새벽 1시, 새벽 2시. 강의실의 시계는 돌아갔지만 정만수는 시간을 잊었다. 그는 오직 문제에만 집중했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의 손은 분필을 놓지 않았다. 한 가지 접근이 막히면 다른 각도로 생각했다.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 이 항을 다르게 정의하면, 이 변수를 다른 방식으로 치환하면, 새벽 4시. 정만수는 한 줄의 결론을 칠판에 썼다. 그것이 답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답이었다. 정만수는 깨달았다. 자신의 손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학교의 강의실에서 연필을 움켜쥐고 고민하던 손, 밤샘 공부를 하던 손, 해답에 도달했을 때 기뻐하며 펜을 들었던 손, 그 손이 여전히 여기 있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 정만수는 자신이 쓴 풀이를 바라봤다. 그것은 우아했다.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칠판 위에는 톰슨 교수의 문제와 정만수의 해답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마치 질문과 대답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정만수는 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것을. 새벽 5시 정만수는 청소용 지우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칠판을 닦지 않았다. 그것을 지우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자신의 손이 만든 것, 자신의 생각이 만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대신 정만수는 칠판 옆에 한 가지를 더했다. 화이트보드 마커로 작은 글씨를 썼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위치에. 그것은 이니셜이었다. M, S. 정만수는 강의실을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뒤에 남겨져 있었다. 칠판 위에. 자신의 손이 쓴 수식 위에. 반세기를 기다린 그 순간 위에. 아침 햇빛이 강의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새벽은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만수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새벽이 떠오르고 있었다. 충격의 발견.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톰슨 교수는 평상시처럼 강의실에 들어섰다. 어제의 피로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일주일간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 강의실에 불을 켜면서 톰슨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그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토론해야 할 것 같았다. 혹은 문제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져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잠깐, 톰슨은 칠판을 바라봤다. 어제는 분명 칠판 아래쪽에 몇 줄만 있었는데 오늘은 칠판 전체가 채워져 있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뭐지? 톰슨은 천천히 강의실로 들어가 칠판에 다가섰다. 각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어라? 이건. 톰슨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의 눈은 칠판 위를 계속 움직였다. 계산을 확인했다. 논리를 검증했다. 이게 어떻게... 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톰슨은 강의실에서 나와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외쳤다. 누군가 여기 있어? 아침 8시 수학과 교직원실은 소란으로 떠들썩했다. 톰슨 교수의 급한 호출에 응해 모인 교수들이 강의실 앞에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둘씩 도착한 교수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변해갔다. 이게 가능한가? 톰슨, 어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렸나? 아니다. 어제는 문제만 있었다. 이건 오늘 밤새 누군가가 풀었다는 뜻이다. 톰슨은 머리를 쥐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내가 본 적도 없는 접근이다.
수학과의 부과장 리처드 박사가 칠판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각 줄을 세심하게 읽기 시작했다. 몇 분이 흘렀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이것이 완벽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패러다임이다. 아무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톰슨을 바라봤다. 이건 논문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이다. 아니, 이건 저널의 표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모든 교수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풀었다. 그것도 획기적인 방식으로. 오전 9시 첫 강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수학과의 학생들은 선배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어떤 천재가 톰슨의 불가능한 문제를 풀었다는 소문이었다. 학생들은 칠판을 보러 강의실로 몰려들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거 어떻게 푼 거야? 누가 했는데? 톰슨 교수도 몰랐대. 혹시 다른 학교 교수가 장난친 거 아닐까? 한 석사 학생이 칠판의 글씨를 살펴봤다. 글씨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낡은 느낌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교실의 칠판에서 본 것 같은 손글씨였다. 어젯밤에 풀었다는 뜻이잖아. 응. 누군가 밤을 새워서 이 문제를 풀었어. 학생들 사이에서 추측이 분분했다. 혹은 유명한 수학자가 은혜를 베푼 걸까? 혹은 MIT의 누군가가 도움을 준 걸까? 각종 추측과 소문이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톰슨 교수는 강의실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의실의 CCTV 영상을 봐야겠어요. 어젯밤 것. 관리자는 이상해했지만 협조했다. 30분 후 톰슨과 몇 명의 교수들이 관리실의 작은 모니터 앞에 모였다. 비디오를 재생했다. 밤 11시. 강의실은 비어 있었다. 밤 11시 45분. 누군가가 들어왔다. 화면에 비친 인물은 작고 마른 체형의 노인이었다. 정만수였다. 하지만 교수들은 그를 몰랐다. 그 노인은 강의실에 불을 켰다. 그리고 칠판 앞에 섰다. 카메라에는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칠판을 바라보는 노인, 분필을 집어드는 손,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손. 이 사람이 풀었다? 톰슨의 목소리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리처드가 물었다. 잠깐, 저 사람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은데? 한 교수가 말했다. 맞다. 나도 본 것 같은데. 청소하는 사람 아닌가? 오후 1시 톰슨 교수는 강의실로 다시 들어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리처드 박사 그리고 수학과 학장이 함께였다. 칠판의 풀이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각 단계를 확인했다. 논리를 추적했다. 완벽합니다. 학장이 말했다. 이것은 분명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톰슨은 칠판 하단의 작은 글씨를 바라봤다. S? 이게 무슨 뜻일까? 톰슨이 중얼거렸다. S? 라면. 아마도 이름의 약자인 것 같은데. 리처드가 말했다.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학장이 단호히 말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다. 이것은 수학계의 발견이다. 오후 2시부터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대학의 소식통들이 신문사에 전했다. 신문사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강의실로 달려갔다. 인터넷에는 브레튼 대학 미스터리 누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해결했나 제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CCTV 영상을 찾으려고 했다. 학교 관리자들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그 정보를 흘렸다. 청소부가 문제를 풀었대. 정말? 청소부가? 응. 밤에 혼자 남아서 밤새 풀었다고. 소문은 거짓과 과장으로 변해갔다. 누군가는 노벨상 후보가 나타났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은퇴한 천재 수학자가 청소하다가 깨달았다고 말했다. 캠퍼스 전체가 들썩였다. 저녁 4시경, 톰슨 교수는 혼자 다시 강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칠판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칠판 위의 풀이를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서 이 글씨는 누군가의 손이 쓴 것이다.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것이다. 누군가의 삶이 담긴 것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풀었다.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S. 톰슨은 중얼거렸다. 왜 이런 것을 풀고 이렇게 남겼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칠판 위에는 누군가의 영혼이 새겨져 있다는 것. 반세기를 움켜쥔 그 무언가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흔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본 톰슨은 깨달았다.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수학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증명이라는 것을. 강의실의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빛이 비쳐들었다. 그 빛이 칠판 위의 글씨를 밝혔다. S의 손으로 쓰인 그 글씨를. 캠퍼스는 여전히 소동 중이었다. 하지만 강의실 안은 조용했다. 오직 칠판만이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드러나는 진실. 오후 3시 30분 정만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핸드폰은 낡은 구형 휴대폰이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다. 정만수는 의아하게 여기며 전화를 받았다. 정만수님이신가요? 상대방은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는데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저는 브레튼 대학교 총장실의 비서입니다. 혹시 오늘 오후 5시에 총장실을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총장실이요? 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정만수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총장실? 왜? 오후 4시 45분 정만수는 총장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청소 복장을 입고 있었다. 서둘러서 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여유가 없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다. 비서가 그를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총장실은 고급스러웠다. 큰 책장, 진한 갈색의 나무 책상, 창 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 이곳은 정만수가 평생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세계였다. 총장 헨리 박사가 들어왔다. 그는 70대 초반의 신사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정만수님 앉으세요. 정만수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청소부이시고 3년 전부터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네, 맞습니다. 헨리 총장은 책상 위에 몇 장의 종이를 놓았다. 그것은 칠판에 풀이를 찍은 사진이었다. 이것을 봤습니까? 정만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떨굴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정만수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푼 사람이 당신인가요? 침묵이 흘렀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 박사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정만수님, 제가 당신의 풀이를 더 자세히 검토하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을까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리처드가 노트북의 화면을 켰다. 칠판의 풀이가 고해상도로 나타났다. 여기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처드는 첫 번째 줄을 가리켰다. 정만수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명확했다. 이 항은 기존의 적분 형태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형태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이런 식으로요. 리처드의 눈이 커졌다. 아, 맞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입니다. 정만수는 계속 설명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떨림도 줄어들고 있었다. 리처드는 계속 물었다. 정만수는 계속 답했다.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리처드가 말했다. 완벽합니다. 완벽한 풀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헨리 총장이 다시 질문했다. 정만수님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수학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정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한국에서, 학교에서요.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입니까? 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상을 받았고, 대학 교수분들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헨리와 리처드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대학을 가신 것입니까? 아니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 두 단어 속에는 반세기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정만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형이 셋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바빴다는 것.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 자신이 가장이 되어야 했다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는 것. 그 이후로는? 리처드가 물었다. 계속 일했습니다. 건설장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정만수의 눈가에 선명한 주름이 보였다. 수학을 포기했습니까? 헨리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말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문제들을 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여기서 청소할 때도 항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문제를 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총장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헨리 총장은 창 밖을 바라봤다. 저물어가는 캠퍼스가 보였다. 정만수님, 당신의 풀이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반세기 동안 꾹꾹 눌러둔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리처드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눈빛을 봤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수학자라는 것을, 당신이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정만수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잊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정만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어제 당신은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리처드가 앞으로 나아왔다. 저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정만수는 그를 바라봤다. 우리 학교는 당신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위치로서.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말입니다. 정만수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학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헨리가 말했다. 당신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리처드가 계속했다. 우리는 당신을 객원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만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급여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부로서의 급여보다 훨씬 더 나은. 헨리가 덧붙였다. 당신은 이제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구자입니다. 정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처럼 떨리고 있었다. 정말입니다. 헨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만수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68년의 인생 중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중얼거림만 들렸다. 리처드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의 풀이는 이미 전 세계의 수학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풀이를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헨리가 말했다. 당신이 공동 저자가 될 것입니다. M.S. 아니라 정만수님으로서 말입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50년 만에 다시 희망으로 빛났다. 오후 6시 정만수는 총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오래되고 굳은 손, 수십 년을 일해온 손. 이 손은 아직도 분필을 들 수 있었다. 이 손은 아직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 손은 죽지 않았다. 그의 인생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캠퍼스의 저녁 햇빛이 정만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나이든 얼굴은 마치 젊은 청년의 얼굴처럼 보였다. 새벽의 청소부는 이제 수학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다시 열린 첫 강의실. 일주일이 지났다. 정만수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소용 복장을 입지 않았다. 대신 정장을 입었다. 헌데 입고 있는 옷이 어딘가 어색했다. 너무 오래전에 입은 옷이었기 때문이다. 큰아들이 사준 새 옷이 있었다. 하지만 정만수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그 옷을 입을 수 없었다. 대신 30년 전에 아내와 함께 서울에 갔을 때 입었던 정장을 꺼냈다. 옷은 여전히 맞았다. 비록 소매가 조금 짧아 보였지만 정만수는 이 옷이 좋았다. 이 옷에는 아내의 손길이 담겨 있었으니까. 거울 앞에서 정만수는 자신을 바라봤다. 68세의 한국인 노인.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정만수가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사건이 터진 이후로 그의 얼굴은 이미 캠퍼스의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속삭였다. 불가능한 문제를 푼 그 사람. 정만수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걸음은 계속 나아갔다. 그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수학과 건물, 강의실. 수학과 건물의 복도는 낯설지 않았다. 정만수는 이곳을 셀 수 없이 많이 다녔다. 청소를 하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그가 여기에 속해 있었다. 복도의 벽에는 유명한 수학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수학과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초상화. 정만수는 그 초상화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혹시 내 초상화도 언젠가는? 그 생각은 너무 거대했다.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강의실을 가자. 수학이론 강의실 앞에 정만수는 멈춰섰다. 강의실의 문은 닫혀 있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생들의 눈, 호기심, 의심. 정만수의 손은 문희 손잡이에 닿았다. 잠깐 멈춤. 그리고 다시 나아간다. 문을 밀었다. 강의실은 가득 차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석사 학생들, 박사 학생들, 학부 고학년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있었다. 모든 눈이 정만수에게 향했다. 정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68년의 인생 중 이렇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강의실 앞으로 나아갔다. 칠판이 보였다. 정만수는 칠판 앞에 섰다. 어제 학교 직원이 칠판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분필을 놓아뒀다. 정만수는 그 분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너무나 많이 떨렸다. 강의실이 조용했다. 모든 학생들이 정만수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만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의실의 모든 구석까지 들렸다. 저는 정만수입니다. 그것이 그의 첫 마디였다. 이제야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래된 감정들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정만수는 분필을 칠판에 갖다 댔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글자가 칠판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만수는 학생들을 향해 돌았다. 저는 먼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기존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했습니다. 정만수는 다시 칠판을 향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분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났다. 강의실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정만수는 계속 설명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최종 결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수학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야기였다. 한 명의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꿈과 마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만수가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50년 전의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닙니다. 수학은 우리 인생의 부분입니다. 논리이자 직관이고 이성이자 감정입니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저는 50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50년 속에서도 제 마음은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칠판 앞에 문제와 함께. 강의가 끝났을 때 처음에는 침묵이 있었다. 긴 침묵. 마치 모두가 정만수의 말을 소화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 명,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그리고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울렸다. 정만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은 다시 눈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계속 박수를 쳤다. 1분, 2분, 3분. 한 학생이 일어섰다. 그러자 다른 학생도 일어섰다. 곧 강의실의 모든 학생이 서 있었다. 서 있는 박수. 정만수는 그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이 느낌이, 그것은 인정이었다. 그것은 존경이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정만수에게 다가왔다. 정 교수님 대단했습니다. 한 박사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의 풀이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저는 수학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학부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만수는 각 학생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각각에게 따뜻한 말씀을 건넸다. 마지막 학생이 강의실을 나갔을 때 정만수는 혼자 남았다. 그는 다시 칠판 앞으로 나아갔다. 그 칠판 위에는 자신의 손으로 쓴 풀이가 가득했다. 정만수는 칠판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여기에 왔다. 그는 그 칠판 위의 수식들을 바라봤다. 그 수식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었다. 그것은 노력이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이었다. 정만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약속이었다. 오후가 저물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정만수는 강의실을 나갔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캠퍼스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만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새벽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새벽은 어둡지 않았다. 그 새벽은 밝았다. 밝고 따뜻했다. 68년의 인생 중 가장 긴 밤을 지난 그가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청소용 지우개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의 손은 분필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정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오고 싶었던 자리에 왔네. 그의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캠퍼스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하지만 정만수의 영혼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깨어 있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손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꿈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새벽의 청소부는 이제 새벽의 수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새벽은 영원히 밝을 것이었다.